자, 지난번에 우리가 건너뛰었던 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CT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요즘에 이제 사실은 CT라고 하면은 좀 약간 올드 테크놀로지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개발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 연구하던 사람들이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CT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려는 시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셋업이 다 잘 돼 있는 상태고요. CT의 미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전에 그 7세대 CT죠. 7세대 CT로 가면은 우리가 G축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슬라이스의 수직인 방향으로 여러 개의 디텍터 어레이를 놔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레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2차원 어레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1차원 어레이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매 슬라이스를 찍을 때마다 다 이렇게, 그죠?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G축 방향으로 여러 개의 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수가 훨씬 더 줄어들죠. 그죠? 같은 슬라이스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멀티 슬라이스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 디텍터 CT하고 펫하고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CT라는 거는 구조적인 영상만 볼 수 있는 테크닉이고요. 펫은 아직 여러분들 배우진 않았지만 펫은 우리 사람 몸의 대사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펫 같은 경우에는 공간 분해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해부학적 영상 같은 거를 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애나토미컬한 CT 영상이고요. 요거는 펫 영상인데 뭔가 흐릿하게 대략적인 윤곽 같은 거는 보이죠. 그죠? 근데 요것만 봐가지고는 이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T하고 펫을 따로따로 찍어가지고요. 요 펫 영상을 CT 위에다가 이렇게 정합해서 올려놓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합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합. 코 리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코 레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부학적 영상 위에서 이런 펑셔널한 영상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펫 기계 따로, CT 기계 따로 있으면은 펫 기계하고 펫에서 찍고 CT에서 찍으면은 두 영상이 정확하게 정합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뭐 누워 있는 뭐 포지션이라든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는요, 펫과 CT를 한 기계에서 찍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펫하고 CT를 한 기계 가지고 찍으면은 사실 어때요? 프레임 자체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100% 정확하게 정합이 가능한 거죠. 이제 펫 CT 시스템에서 이런 찍은 이건 컨솔이죠. 그러니까 펫 CT 어떤 컨트롤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DCT의 뭐 트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G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게 찍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넓으면 되냐면은 보통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 하나의 기관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은 기관 하나가 전부 다 커버가 돼요. 그죠? 그게 가능하면은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심장 같은 거 이미징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 C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속 CT죠. 그러니까 심장을 한 번에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멀티 디텍터를 놓고요. 이걸 한 바퀴 돌리면은 한 순간에서의 심장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정도씩 움직이는데 이거를 아주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은 그러면 심장이 뛰는 거를 전부 다 영상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한 번에 하나의 어떤 기관을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물론 이제 영상의 레졸루션을 높이는 것도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영상의 레졸루션 높이는 건 쉽지가 않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영상의 레졸루션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디텍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앵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데이터 수가 더 많으면은 더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더 레졸루션이 높은 영상.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레이의 수를 늘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진 이런 디텍터,
우리가 이거 슬라이스, 원래 슬라이스 영상을 얻는 CT에서 이제 볼륨 CT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볼륨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지멘스에서 만든 이런 어떤 프로토타입 그 CT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텍터가 1024768이에요. 그렇죠? 1024768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지축 방향으로 768개가 있고요. 이렇게 디텍터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간 휘어 있는 이런 그 디텍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디텍터 이쪽 방향으로 1024개의 디텍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디텍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의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좀 더 레졸루션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축 방향으로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8cm. 그러니까 18cm를 한 번에 찍으면은 사실 머리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사람 머리가 보통 한 2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머리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 디텍터 CT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 슬라이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3차원 영상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3차원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여기 있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영상입니다. 혈관 조영술. 근데 혈관 영상 어떻게 얻냐면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얻어요? 그냥 찍으면 혈관이 안 나오죠. 뭘 해야 돼요? 혈관에다가 뭔가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걸 삽입해요?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물질을 삽입을 합니다.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조영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컨트레스트 에이전트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트레스트 에이전트를 몸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은 이런 혈관 영상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요거 한번 찍어 봤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머리가 막 갑자기 아파 가지고 그래서 저기 왜 아플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양대 병원 가 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파서 걱정이 되는데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뇌졸중이 의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러면 CT 엔지오그래피를 한번 찍어봅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를 놔요. 주사를 놓으면요 되게 신기하게 몸에 뭔가 뜨거운 게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온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뜨거워진 상태에서 요즘엔 진짜 CT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한 2바퀴 슝슝 도니까 그냥 영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찍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장 영상을 얻은 거고요. 그래서 CT에 사실 7세대에서 멈춰 있는데 7세대 CT에서 이제 이볼루션이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펫CT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아주 멀티 디텍터 CT, 그렇죠? 지축 방향으로 여러 개의 어레이를 사용을 하는 이런 CT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그래프인데 아주 상당히 가파르게 개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잘 아는 거죠. CT에서 1차적인 데이터,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이노그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측정치 프로젝션, 그죠? 프로젝션을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쌓은 걸 사이노그램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간 내에 두 개의 사물이 존재를 해서 CT 영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심에는 1cm by 1cm 크기의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7,0를 중심으로 해서 3cm by 3cm의 정사각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 내부는 물론 이제 균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사이노그램 상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를 손으로 그리면 무지무지 쉬운데요.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보라는 겁니다. 재밌겠죠? 잘 짜면은 몇 줄 안 되게 짤 수가 있습니다. 한 매틀랩으로 한 10라인에서 20라인 정도의 프로그램 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함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힌트를 다 주는데 함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함수를 쓰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함수 쓰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거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함수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x, y의 값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x, y가 뭐예요? 이게 오브젝트의 값이거든요. 값은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0이고요. 이 까만색 부분은 1이라고 가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친절하게 힌트까지 줬는데요. 그리드를 먼저 만드세요. 그죠? 그리드를 만들어 가지고 0이나 1의 값을 부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드를 1cm짜리 그리드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1cm짜리 그리드를 쫙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그리드의 값은 전부 다 0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리드 총 그러니까 몇 개 여기 9개 그리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개가 있으니까 총 10개 그리드만 1의 값을 부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드를 지나가는 직선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디텍터 개수나 각도는 마음대로 설정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디텍터가 여러분 여기 소스하고 디텍터가 이거 펜슬 빔을 가정하는 거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 100개를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죠? 100개를 잡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직선들이 쭉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직선들. 그쵸? 맞나요? 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요 직선의 각각의 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 직선이 지나갈 때 요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리드를 그러니까 통과를 할 때 그 길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길이. 그죠? 거리에 비례하니까. 지나간 거리에 비례하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감이 잘 안 오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쪽으로 직선이 지나가요. 그죠? 그렇게 지나갈 때 그 사각형하고 사각형 내부를 지나가는 그 직선의 파트의 길이 있죠. 그 길이를 계산을 하면 그게 이제 여기 지나갈 때의 어떤 디텍터에서 측정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어차피 텀 프로젝트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자, 100점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2번이 400점입니다. 400점인데 일단 저기 문제를 읽어보면요. 서로 다른 스캔 앵글의 개수로 얻어진 4개의 사이노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레이니까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CT 이미지를 복원을 해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이거 중요해요. 가장 많은 앵글을 이용한 경우 뭘까요? 이거죠. 180개의 앵글을 사용한 거죠. 1도 단위로 돌린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3개 영상의 오차를 계산을 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복원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매틀랩이나 뭐 주로 매틀랩을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매틀랩이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함수라든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짜지 말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찾아서 웹서치를 해가지고 그 함수나 프로그램을 찾은 다음에 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한번 요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복원을 인풋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알겠죠? 사실은 내가 그 함수 이름이 사실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내 생각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웹 검색을 많이 하는 이제 친구들은 한 3분 정도만 찾으면 나올 겁니다. 뭐 매틀랩, CT 리컨스트럭션 하면 딱 나오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으면 함수가 나오니까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이건 진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요 4개 사이노그램의 데이터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저기 같이 첨부가 돼 있거든요. 게시판에. 근데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4개의 이제 그 텍스트 파일들의 이름이 angle 180.txt, 90.txt, 60, 30.txt 이렇게 텍스트 파일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요 4개의 텍스트 파일들을 그냥 매틀랩에서 읽어드려가지고, 그렇죠? 읽어드린 다음에 그걸 이제 어레이에다 저장을 하고 그걸 인풋으로 해가지고 펑션 그냥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딱 나옵니다. 나온 결과를 플로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 나왔을 때 그 영상 나온 거를 자, 영상의 크기는 원래 영상의 크기가 128 x 128 픽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딱 정해줘야겠죠. 128 x 128이고 사이노그램 획득 방식은 뭐냐면요. 패러럴 레이고 그다음에 사이노그램은 0도에서 180도까지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정보인데 패러럴 빔의 디텍터의 개수는 몇 개냐면 185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레이가 일단 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0도의 앵글이라고 했으니까 로는 180개고요. 그다음에 컬럼 수는 185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0 by 185 매트릭스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90 by 185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웹서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리컨스트럭션 해보라는 겁니다. 해본 다음에 앵글이 제일 많은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에러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뭐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각각 128 x 128 픽셀이 있으면 각각 픽셀들마다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거 리컨스트럭션 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 픽셀들에서의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 값들을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차이 계산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그거 다 더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한다거나, 그죠? 그냥 뭐 더해도 되고요. 상대적인 에러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결과만 딱 제시하지 말고 뭐 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거는 180도 앵글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리컨스트럭션 된 영상이 90도, 60도, 30도 이렇게 앵글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요거 대비해가지고 에러가 점점 커져가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더 정확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제일 쉬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옵션 1이 이미 나와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할 것. 그래서 오차를 계산을 할 것. 이게 이제 100점이고요. 이건 뭐 그냥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옵션 2. 이것도 쉬워요. 옵션 2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복원을 할 것. 그죠? 이거 쉬웠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128 x 128 픽셀이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28 x 128 픽셀에서 각각 그 픽셀에서의 특정한 앵글에서의 그 픽셀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뭐예요? 뭡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원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스가 있으면요. 요 칸들이 128 x 128이잖아요. 그죠? 있으면 예를 들면 자, 요 점에서의 백 프로젝션 이미지 값을 알고 싶다, 얻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각도가 30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30도라는 거는 요게 30도거든요. 요게 30도. 그죠? 맞나요?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도가 30도죠. 요거에 대해서 수직한 직선이 요게 뭐예요? 수직한 직선? 이게 엑스레이죠. 그죠? 요 엑스레이 프로젝션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요 엑스레이 프로젝션이 가지고 있는 요 값. 그죠? 요 값. 요거 우리가 G라고 했었나요? 그죠? 요 G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칸 하나하나를 다 채우면 돼요. 그럼 30도에 대한 백 프로젝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G값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되죠. 내가 하여튼 힌트를 다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여기 센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정하기 나름인데요. 요렇게 기준해서 요게 이제 제로가 되고요. 그죠? 0이 되고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면 30도라는 앵글에서 사이노그램에 의해서 사이노그램 30도에 대한 이런 프로젝션 값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이 포인트가 몇 개? 185개? 185개죠. 185개 포인트에서의 값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문제가 되는 게 요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G값. 그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요게 예를 들어서 이게 123번하고 124번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여기 값을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뭐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내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이게 m이고 이게 n이라고 m 대 n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 점에서의 값은 뭡니까? 요 점에서의 값은 요 m에서 123번의 값하고 124번의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m 플러스 n분의 뭐예요? g 123 n 플러스 g 124 n이죠. 그쵸? 아니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요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요 칸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칸들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G값을 찾아가지고 다 집어넣어주면요. 그러면 30도에 대한 백 프로젝션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 거를 모든 앵글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영상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진짜 조금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진짜 10라인 정도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사실 또 실제로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거 사실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줘야 될 것이냐가 사실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정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근데 아까 전에 사실 요 그림으로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요 플레인 크기를요. 이거를 어차피 픽셀 개수는 정해줬고요. 이걸 아주 크게 잡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똑같은 영상을 복원을 했는데 요 복원한 결과가 실제 오브젝트가 요만하다라고 하면은 그죠? 요 공간 자체를 작게 잡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큰 영상이 나올 거고요. 그림을 그렸을 때. 그죠? 우리가 요 공간 자체를 좀 크게 잡으면은 그러면 요 오브젝트가 작게 보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이 픽셀 사이즈를 우리가 제가 개수만 얘기했지 픽셀의 실제 물리적인 크기를 정해주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원하려고 하는 요 공간 있죠. 공간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잡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요 까만색이잖아요. 적어도 요 폭 있죠. 원래 오브젝트의 폭. 그죠? 사실은 가장 크게 저렇게 오브젝트가 넓게 나타나는 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원래 오브젝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형 플레인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넓게 나오는 게 어디예요? 45도죠. 이쪽 방향으로. 그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여기 넓게 나온 거. 이게 45도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요. 여러분들이 여기 실제 프로젝션이 있을 때 45도 기준으로 해서 45도의 프로젝션보다 요 폭 있죠. 요 폭이 더 넓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이거보다 더 넓게 요 공간을 잡아주면 돼요, 그냥. 근데 이 공간은 지금 여기 적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은 여러분들 리컨스트럭션한 결과에서 오브젝트가 좀 더 작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잡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선배들 다 짰다니까. 할 수 있겠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있고요. 그죠? 여기 30도를 이루고 있는 라인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45도 대각선으로 했을 때가 아니지. 원점을 지나는 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수선에 발을 내린 거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엑스레이죠. 원점을 지나가는 엑스레이가 여기 있는 요 L축하고 만나는 점이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로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185개가 있으니까 요 센터 점에 요 점에 넘버가 뭘까요? 디텍터의 번호가 93번이 되겠죠. 맞나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디텍터 넘버가 1, 2, 3 쭉 있고 가운데가 93이고 그다음에 94 쪽에서 185개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여기 요거 센터로 해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직선의 방정식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 이퀄 L이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 만나서 뭐 만나는 점 이렇게 구할 필요도 없네. L 자체가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가 요 포인트가 x, y라고 하면요. 그죠? 요 포인트에 x, y를 여기다 대입하고 지금 30도니까 30 대입하면은 L 값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L 값이 나오니까 요 L 값에 해당되는 게 몇 번과 몇 번 사이인지만 알면은 여기에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하여튼 대충 끄떡끄떡하는 학생들도 있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습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한 거. 요거는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힌트를 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필터드 백 프로젝션. 우리가 요 백 프로젝션을 하기 전에 각각의 프로젝션들을 하이패스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하이패스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요 옵션 2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옵션 2, 3, 4 요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사실은 옵션 4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죠?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제가 다 얘기를 적어줬잖아요, 그죠?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과물은 뭐냐? 일단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으니까 소스 코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복원한 영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차 계산을 얘기했는데요. 오차 계산은 옵션 1에서만 그냥 적용하고요. 2, 3, 4는 가장 이제 많은 앵글에 대해서만 영상 복원을 하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굳이 이제 에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러 계산해 보라는 거는 앵글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좀 더 정확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앵글 180.txt만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도 적으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뻔하죠, 그죠? 뭐 이건 좀 흐리고, 그죠? 예를 들면 이거 했더니 뭐 좀 하이 프리퀀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디스커션을 좀 간단하게 적어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영상의 크기가 128 x 128 픽셀인데 여러분들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텍스트 파일 안에 집어넣은 사이노그램,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건데, 사이노그램의 방향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L 세타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장된 게요. 세타 L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 파일을 그냥 매틀랩에서 로드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펑션에다 집어넣으면 이상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그림이 원래 이상한 그림을 내가 준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사이노그램 자체가 저장이 된 방식이 세타 L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뭘 취해야 될까요? 트랜스포즈를 취해야 됩니다. 트랜스포즈 취한 다음에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그럼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림 그리는 거. 이 그림 어떻게 그려요? 혹시 펑션 아는 거 있나요? 응? 요런 그림, 사이노그램 같은 거, 요런 영상, 2차원 영상 저렇게 색깔로 나타내 보는 거. 뭐 써요? 모르는구나. 아니, 요런 펑션 한번 써보세요. IMShow라는 펑션이 있거든요. IMShow. 그렇죠? 여기에 어떤 이제 변수가 들어가는데요. 요 변수가 뭐냐면은 이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저기 있는 뭐 128 바이 뭐 185, 그죠? 이런 값들이 있는 어레이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IMShow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그럼 이런 게 딱 뜹니다. 그냥 나와요. 그렇죠? 되게 쉽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여줄 때 우리가 컨트레스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의 컨트레스트를. 그래서 이 IMShow라는 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IM 컨트레스트라는 함수를 연속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팝업이 하나 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내가 노트북으로 한번 보여줄 건데요. 팝업이 하나 딱 떠가지고 그래서 이 팝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조절을 하면은 그러면 보이는 그런 걸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레스트를. 그렇죠? 좀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저런 것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매틀랩에서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그림이거든요. 그림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이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IM 쇼를 해버리면 위에 덮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오는 결과들을 각각 다른 이제 그림 창에다가 띄우고 싶으면 뭐 쓰면 돼요? 명령. 피겨라는 명령을 쓰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피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M 쇼를 하면 이제 새 창이 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또 이제 정보를 하나 줄 건데요. 사실 이게 제가 이 숙제를 처음 냈을 때 첫 해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 두 번째 걸 못 풀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사실 난이도로 보면요, 옵션 2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옵션 4가 그 다음 쉬워요. 사실 옵션 3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예전에 보면요, 옵션 2까지는 다 했어요. 쉬워요. 다 하고 옵션 2에서 바로 옵션 3로 들어가가지고 막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옵션 4까지 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서 상관없이 따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옵션 3는 완전 별개의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 2하고 4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옵션 3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뭐 해야 돼요?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1차원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젝션에 대한 프리에 트랜스폼을 계산을 하고, 그 프리에 트랜스폼 계산한 거를 뭘 해야 돼요? 라인 위에다가 2차원 라인 상에다가 그 값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맞나요? 그다음에 다음 앵글에 대해서 또 다음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값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뭐 2차원 프리에 트랜스폼 공간을 폴라 코디네이트 상의 점으로 전부 다 채운 다음에 값들을, 그죠? 그놈을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로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래요? 되게 어렵죠. 자, 여기서 요거를 할 때 아주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막 밤을 새가면서 다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준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첫 해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또 이거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까봐 제가 요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째 해부터 요걸 알려줬더니 다들 이제 두 번째 것도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원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요, 시그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어레이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FFT 이렇게 하면 프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프리에 트랜스폼 된 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뭐 작업을 한 다음에, 그죠? 요거를 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인버스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 우리가 이거 요 프리에 트랜스폼 한 결과를 예를 들면 뭐 대문자 x라고 합시다. 그죠?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뭔가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y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요 y를 우리가 인버스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뭔가 이 안에서 뭐 필터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죠? 뭔가 뭐 수치를 변화시킨, 그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다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y라는 시그널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FFT 하고 그다음에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고, 그죠? 결과 얻고,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노미 시스템 수업 때 아마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시노미 시스템이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생체 신호 처리 수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FFT를 하면은 매틀랩 상에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돼요? 예를 들면 원래 이 시그널에 예를 들어 스펙트럼이 이런 형태라고 하면, 물론 이제 FFT를 냈으니까 이게 디스크리트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매틀랩에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프리퀀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저장을 해요, 안 해요? 뭐 하긴 뭘 해요? 안 하지. 다 잊어버렸구나. 어떻게 저장이 돼요? 0부터 해가지고요, 파지티브 프리퀀시의 값들부터
저장이 됩니다. 요거부터 저장이 돼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내 수업 안 들었어요? 생체 신호 처리? 들었을 텐데. 가운데부터 저장을 해요. 가운데부터 저장해서 정확하게 절반까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을 여기 뒤에 붙여요. 이렇게. 매틀랩에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거든요. 처음 봐요? 본 기억 나죠? 매틀랩에서 왜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해야 우리가 사실은 네거티브 프리퀀시는 안 쓰죠. 그죠? 사실은 파지티브 프리퀀시 값만 사용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0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절반 어레이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앞부분만 그냥 잘라서 쓰기가 좋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제로 되는 요 포인트를 뭔가 앞에서부터 개수를 세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잘라내야 파지티브 프리퀀시 값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죠? 0에서부터 센터 값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에서부터 우리가 절반 개수만큼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죠, 프로세스 하기가. 그래서 매틀랩 입장에서는 뭔가 프로세스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FFT 결과를요. 그죠? 근데 이게 정작 이게 프로세스 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처리를 할 때, 우리는 사실 처리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처리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디얼한 하이패스 필터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아이디얼 하이패스 필터니까 뭐 이런 놈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그렇죠? 가운데 여기 로 프리퀀시 쪽 잘라버리고, 그죠? 이쪽 부분은 남기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우리가 똑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남기고 이 부분 자르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훨씬 더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요럴 때 사용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매틀랩 상에서는 요렇게 저장을 하고요. 요렇게 저장했는데 우리가 뭔가 요렇게 저장이 돼야 프로세스가 더 편할 경우에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는 펑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기억이 나나요? 이게 FFT shif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새롭죠? 근데 1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FFT shif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필터링 같은 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결과를 이거를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 거를 다시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IFFT shift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다 배웠던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다 적었으면 지우겠습니다. 자, 매틀랩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레이 시퀀스가,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퀀스가요. 이거 길이가요. 홀수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뭐예요? 몇 개예요? 디텍터 개수? 프로젝션의 개수가 몇 개예요? 185개죠. 홀수개잖아요. 그죠? 홀수개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 딱 해당됩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FFT 시프트에 어떤 시그널을 시그널을 FFT를 한 다음에, 그죠? FFT 시프트를 해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 시퀀스가 홀수 개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좀 특이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FFT 시프트에
FFT의 그죠? 시그널이 아니고요. 재밌게도 이 시그널을요. IFFT 시프트를 해준 다음에 FFT를 한 거를 FFT 시프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할 때, 그죠? 어차피 우리는 사실 FFT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FFT 한 다음에 나중에 FFT 시프트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할 때 이게 홀수계일 경우에는 시그널을요. IFFT 시프트 함수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죠? 뭔가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FFT를 실행을 하고, 그죠? 그렇게 나온 스펙트럼을 FFT 시프트를 해줘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FFT 시프트를 한 걸 가지고 뭔가 뭐 필터링을 한다거나 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뭔가를 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계산된 스펙트럼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스펙트럼을 어떻게 하겠냐? IFFT 시프트를 해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매틀랩의 저장 방식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거를 다시 원래 우리가 도메인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IFFT를 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타임이라고 하면 타임 도메인으로 바꾼 거예요, 이미. 타임 도메인 바꾼 놈을 FFT 시프트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이게 우리가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라고 가정을 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시그널에 IFFT 시프트를 한 다음에, 그죠? 이거 한 다음에 FFT 해가지고 FFT 시프트 한 다음에 뭔가 스펙트럼에 뭔 짓을 해가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스펙트럼을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꾸려고 할 때 매틀랩의 저장 방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죠?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요 신호를 다시 FFT 시프트를 해줘야지. 여기 사실 원래 처음 시그널을 IFFT 시프트를 해준 것처럼, 그죠? 요 놈을 다시 FFT 시프트를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퀀스가 이제 홀수기일 때. 아세요? 이게 이제 매틀랩상의 설명서에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몰라가지고 다들 영상이 이상하게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은 되는데, 여기서 힌트를 조금 더 줄까? 내가 그냥 대략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내가 이렇게 안 주면 진짜 나중에 나를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밤을 막 여러 날을 새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대략 수도 코드까지는 아니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주 천사표죠, 그죠? 힌트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완성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일단 봅시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자, 일단 아까 제가 거기 R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R이 뭐냐면 사이노그램을 R이라고 합시다. R에다 저장해 놨습니다. 그죠? 이 R에 대해서 일단 자, 우리가 R이라는 게 IJ라고 하면요. 요 R의 I가 뭐에 해당되냐면 이게 앵글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J가 뭐라고 해야 되지? 디텍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L이죠, L. 그죠? L에 해당됩니다. L 축상의 인덱스예요. 알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저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특정한 각도에서의 이런 프로젝션이 있을 때 이 프로젝션 G를 우리가 1차원 프리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그죠? 나온 요거, 그죠?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이게 2차원 프리 트랜스폼 플레인에서 요게 이제 U고 요게 V고요. 그죠? 요게 이제 세타죠. 요 세타 직선 위에 요 프리 트랜스폼 결과값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2D 플레인을 다 채우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특정한 앵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를 다 구해야겠네. 그죠? 그 값을 우리가 요 플레인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고로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그 옵션 2 있잖아요. 옵션 2에 정답 내가짬 프로그램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IM 쇼하고 LM 컨트레스트가 한 4번 나와요. 4번 빼고 코드가 딱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되게 쉽죠? 그죠? 눈 좋은 친구들 뭐 지금 보세요. 뚫어져라. 되게 짧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프로그램을 막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게 아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를 다 푸리에 트랜스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앵글, i번째 앵글에 대한 1차원 푸리에 트랜스폼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적어준 것처럼요. 자, FFT에 IFFT 시프트 그 다음에 시그널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R, I, 땡, I, 콤마, 땡땡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뭐 F에 I, 땡땡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번째 앵글의 스펙트럼이죠. 그죠?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장되는 방식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장이 되니까 우리가 처리하기 불편하니까 요 놈을 다시 뭐 해줘요? 이거를 우리가 G라고 하고 GI 땡땡은 FFT 시프트에 FI 땡땡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프로젝션들에 대한 뭐가? 프리 트랜스폼, 1차원 프리 트랜스폼 결과들이 우리가 친숙한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G라는 거에 다 저장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든 앵글에 대해서 다 돌리면 되잖아요. 180이면 180에 대해서 다 돌리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G를 다 구했습니다. G 구했으면 저기서 구한 G를 뭐 하면 돼요? 2D 플레인 상에다가 채우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채운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2D 플레인 상에서 뭐 x, y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정한 각도에서의 뭐 x, y 그죠? x, y와 그때의 값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어레이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1,1에서의 뭐 g 값이 뭐 얼마고 g1 그다음에 뭐 1,2에서의 g2 쭉 이렇게 그죠?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이런 폴라 코디네이트로 돼 있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 포인트 자체는 폴라 코디네이트로 적으면 안 되고요. 세타 r 세타로 적으면 안 되고요. x, y인데 그러니까 u, v인데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요? u, v에서의 값은 얼마? 요 점에서의 값은 얼마? 요 점에서 값은 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U고 이게 V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요 G 값 있잖아요. G 값을 요 플레인 위에다가 지금 채우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채울 때 어떻게 채우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한 앵글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30도라고 합시다. 그죠? 30도에서 여러분들 요 값들 총 몇 개 나올까요? 이거 포인트 몇 개예요? 185개죠. 185개. 왜 185개 포인트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 했으니까 FFT를 했으니까 185개가 나올 거예요. 스펙트럼. 그죠? 자, 185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컴퓨터상에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할 때 0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장하는 얘기예요. x uv니까 그죠? u, v, g 로 쭉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이 값들을.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네. 자, 일단 세타가 제로일 때 뭐예요? 세타 제로일 때는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프로그램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XYG라고 했거든요. 이거 XYG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XYG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점입니다. 요 점. 알겠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가장 왼쪽 점. 그죠? 요게 이제 요 점에서의 어떤 X1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Y1, 그다음에 G1은 여기 있는 이때 스펙트럼 값이에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점은 이게 이제 X2, Y2, G2 값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저장해가지고 요 스펙트럼의 제일 마지막 값이 이게 X 185, 그다음에 Y 185, G 185.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Y라는 거는 UV고요. G라는 거는 스펙트럼 값, G 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타가 제로일 때 다 저장을 하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세타 있잖아요. 그 다음 세타 값. 그죠? 그 다음 세타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 값이 뭘까요? 이때의 값이 이게 x 186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186, g 186이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라는 게 뭔가 어레이인데요. x 어레이의 사이즈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 x라고 하면은 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사이즈 x 뭐예요? 185 곱하기 앵글 개수 180. 에 뭐 9,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포인트 이렇게 해서 모든 포인트 있잖아요. 이 모든 포인트를 이제 x 좌표는 x라는 어레이에다 쭉 저장을 하고 이 포인트들의 y 좌표는 y라는 어레이에다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저 xy 대가 지금 혼동을 하는데 x라는 게 u고요. y가 b입니다. 그죠? 각각에다 저장을 하고 그때 스펙트럼 값은 g라는 변수에다가 쭉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직선들에 있는 이런 185개 포인트들에서의 값들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센터점은 무슨 값을 가져요? 센터점은 계속 중복이 되죠. 그죠? 중복이 되는데 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폴레이션 하는 데는 요게 요 직선에서 요 점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값이나 모든 직선에서 가지고 있는 값들이 다 같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요, 우리가 요런 카르티시언 코디네이트로 인터폴레이션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에 이 지금 여러분들 요 플레인 있죠? 그죠? 요 플레인의 뭐 사이즈는 몇 바이 몇이 돼야 될까요? 아니 카르티시언 코디네이트 요 그리드 있잖아요. 렉탱귤러 요 그리드의 사이즈는 그죠? 128 바이 128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128 바이 128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주파수 도메인이잖아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 렉탱귤러 그리드를 128 바이 128로 가정을 해야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하면 원래 이미지가 128 바이 128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플레인상에서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그죠? 뭔가 이 값을 여기 있는 렉탱귤로 그리드 위에다가 올려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2차원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원 인터폴레이션 하는 이거 가르쳐 줄까? 함수까지도 내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친절한데?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또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딱 여기까지만 힌트를 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떤 함수를 사용하면 되냐면요. 그리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리드 데이터라는 거는 아웃풋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g 값입니다. 아까 xyz라고 했잖아요. xyz에서 g 값인데 여기 뒤에다가 인터폴레이션 된 거 가지고 제가 i라고 붙이겠습니다. 여기다 인풋은 x, y, g 그 다음에 xi, yi 그 다음에 뒤에 옵션으로 보통 뭐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적어주는데요. 그냥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리얼리스트 뭐 이것 사실 뭐 다른 옵션 여러분들이 써봐도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xi, yi는 뭐냐면 xi, yi는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성합니다. 다 가르쳐주네. yi는 메쉬 그리드라고 한 다음에 뭐 x 뭐에서부터 뭐까지 x 범위 그 다음에 뭐에서부터 뭐까지 y 범위 이렇게 해주면 그리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드에 x, y 값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레귤러한 그리드를 생성을 하고 그때 x, y 값들을 주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x, y, z는 아까 전에 제가 어레이로 다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져 있으면 이 포인트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요 그리드 xi, yi에서의 gi 값을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는, 찾아주는 함수가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쓰면은 그러면 폴라 코디네이트에 있는 모든 점들을 렉탱귤러 그리드의 값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가르쳐줬다. 그렇죠? 다 가르쳐줬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다시 이제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 돼요.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2D요. 그래서 2D를 해야겠죠. 2D를 하는데 이거 할 때 뭔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또 이런 고민이 생길지 몰라요. 이 바깥쪽에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 얘는 이렇게 뭔가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요쪽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땡겨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할 건데 그러면 뭐 어차피 부정확하긴 하지만 어차피 하이 프리퀀시 쪽이 부정확하긴 하지만 뭔가 좀 더 부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럴 때는 그런 걱정이 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옵셔널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원을 가정을 해가지고요. 요 원 바깥쪽 부분은 그냥 0으로 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 패스 필터링, 로 패스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 그냥 값을 없애버리면 돼요. 인터폴레이션 한 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없애버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리드는 전부 다 사용하는데 그냥 값을 0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값을 0으로 주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그리드를 이용해서 인버스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서 계산한 요 GI라는 거를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까지 가르쳐 주면 너무한데. 이러면서 또 가르쳐 줄 거면서 그죠? 말로만 할게요. 요거를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 돼요. 2D, 2차원, 2차원이거든요. 그죠? 2차원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함수는 IFFT2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GI를 바로 넣으면 안 돼요. 바로 넣으면 안 되고요. 바로 안 넣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기? 지금 여기 요 그림 자체가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요 그림 자체가 우리한테 편한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틀랩은 이걸 인식을 못합니다. 매틀랩은 2D에서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해요. 알겠죠? 매틀랩에서 뭐부터 저장하냐면요 2차원에서 요 1사분면부터 저장합니다. 매틀랩에서는요. 아까 1D 데이터의 스펙트럼 저장하는 것처럼 매틀랩에서 2D 데이터도요 1사분면 먼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칭해가지고 나머지 거 저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편한 형식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니까 요거를 다시 어떻게 매틀랩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겠죠. 그 바꿔주는 게 뭐다? 똑같습니다. IFFT 시프트예요. 그래서 FFT 시프트라는 함수는요 1차원 시그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2차원 시그널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차원 데이터 요거를 우리가 IFFT 시프트를 하고, 그죠? IFFT 시프트 한 거를 인버스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하고, 그럼 바로 영상이 나오느냐? 그럴까요?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처리를 하고 났으면 나온 신호를 다시 FFT 시프트를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영상이 나옵니다. 아, 다 가르쳐줬다. 자, 하여튼 숙제도 내줬고, 자, 수고했고요.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